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경제학개론 기말고사 출제 예상 문제 우리 1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1번을 보시게 되면 신자유주의 경제의 특징 세 가지를 갖다가 물어봤습니다. 자, 우리 신자유주의 같은 경우는요, 우리 이렇게 설명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경제학의 역사를 간단하게 우리가 살펴본다면, 먼저 이제 그 자유주의 학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담 스미스로부터 시작해서 시장에 자유스럽게 개입을 해서 경쟁을 통해 우리가 경제활동 하자라는 자유주의인데요. 그래서 수요와 그 다음에 공급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균형 가격이 형성이 될 겁니다. 자, 근데 균형 가격보다 높은 곳에 가격이 형성된다면 바로 초과 공급이 발생될 거고, 그 다음에 균형가보다 낮은 곳에 가격이 형성된다면 초과 수요가 형성될 거다. 따라서 초과 공급과 초과 수요가 발생이 된다면 시장의 기능에 의해 가지고 결국은 균형 가격으로 회귀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굳이 시장에 개입할 필요는 없고 일시적으로 그 불균형이 발생하겠지만 시장이 알아서 균형으로 회귀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한 거죠. 자, 그래서 정부 개입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갖다 이렇게 크게 정부 개입이나 이런 것을 반대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장의 어떤 기능에 의해서 경제를 갖다가 이끌고 나가야 된다라고 주장한 학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30년대 케인즈, 1930년대 미국의 대공황이 발생하자 그때 케인즈 학자가 나와가지고 이제 케인즈 이론을 갖다가 제시를 한 거죠. 자, 그래서 대공황 때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수요와 그 다음에 공급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이제 초과 공급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초과 공급이 발생했다는 것은 경제가 불황이라는 뜻입니다. 예. 그래서 수요보다도 공급이 더 많다는 이야기는 한마디로 물건이 잘 안 팔린다는 뜻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게 초과 공급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학자들은 초과 공급이 발생하게 되면 시장 스스로 결국은 균형 가격 아래로 떨어져 가지고 균형에 도달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계속해서 초과 공급 사태가 계속 이어진 거죠. 그래서 케인즈는 어떤 식으로 주장을 했냐면 임금이나 물가나 이런 것들은 경직성을 띠기 때문에 자유주의 학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임금이나 물가가 스스로 가격이 떨어져서 균형 가격에 도달하기는 어렵다. 즉 경직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따라서 이러한 것을 해결하려면 이러한 초과 공급을 해결할 수 있을 정도의 유효한 수요를 창출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서 유효한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서 이제 정부가 나서야 된다. 그래서 정부가 나서서 적극적인 개입 정책을 실시하고 따라서 유효한 수요를 창출해서 초과 공급을 갖다가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균형은 여기에서 이제 이쪽으로 옮겨지겠지만 어쨌든 초과 공급 해결되고 균형에 도달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자, 근데 문제는 또 뭐냐면 문제는 1970년대 오일 쇼크가 발생하고 수요와 공급이 있으면 그 오일 쇼크로 인해 가지고 공급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게 된 겁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이 균형이 여기에서 이제 이쪽으로 옮겨지게 되고요. 따라서 물가는 상승하고 경제는 안 좋아지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이 스태그플레이션을 갖다가 해결하기 위해서 각국 정부가 케인즈의 처방대로 정부 개입을 적극적으로 했지만 결국 해결을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이제 신자유주의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서 신자유주의를 어떻게 했느냐? 왼쪽으로 갔던 공급 곡선을 다시 오른쪽으로 끌어오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급 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렇게 끌어오게 되면 여기 있던 균형이 이쪽으로 오게 되는 거니까 물가는 떨어지고 경기는 좋아지는 그런 현상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어떤 주장들이 이제 신자유주의인데 신자유주의는요 한마디로 말해서 자유스럽게 경제에 참여하고 그 다음에 경쟁을 통해서 경제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각국 나라는 개방을 하자라는 어떤 주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외에 또 우리가 정부 개입을 좀 줄이자, 그 다음에 시장의 자율에 맡기자라는 어떤 주장도 역시 신자유주의적인 주장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세 가지가 바로 이제 신자유주의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1번의 답은 자유, 경쟁, 개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1번 통화주의자들은 준칙에 의한 통화정책의 시행을 주장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통화주의자들은 누구냐면요. 크게 봐서 이제 자유주의 학자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경제학은 크게 자유주의 학자와 그 다음에 케인즈 학자가 이제 서로 경쟁을 하면서 발전해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자유주의 학자와 그 다음에 케인즈주의 학자들이 있는데, 자유주의 학자, 여기서 말하는 통화주의자들은 자유주의 학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유주의 학자들은 준칙을 주장합니다. 즉 어떤 원칙을 정해놓고 그 원칙대로 경제를 운영하자라는 그런 주장이고요. 케인즈 학자들은 재량을 주장합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원칙도 좋지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가지고 이게 우리가 좀 원칙을 갖다가 정하는 것도 좋지만 경제 상황에 따라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우리가 경제 정책을 좀 달리 펼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자유주의 학자들은요, 성장을 주장하고요. 그 다음에 케인즈 학자들은 또, 분배를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뭐 경제 성장을 갖다가, 하자라는 거죠. 그 다음에 분배는 성장도 좋지만 자본주의의 가장 큰 단점인 소득의 어떤 격차, 이런 어떤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분배 정책도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보기 1번은 통화주의자들은 준칙에 의한 통화정책 시행을 주장한다라는 말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자, 2번 필립스 곡선은 인플레이션율과 실업률의 관계를 나타낸다. 필립스 곡선은 물가 상승률과 실업률과의 관계를 나타낸 겁니다. 자, 그래서 그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실업률과,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물가 상승률이고요. Y축이 물가 상승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실업률. 자, 그러면 물가 상승률과 실업률 관계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런 식의 역의 관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물가 상승률이 올라가면 실업률은 줄어들고, 실업률이 줄어든다는 이야기는 경기가 좋아진다는 이야기죠. 여기서 물가가 어느 정도 상승하면 실업률이 좋아진다라는 겁니다. 이 근거는 우리가 케인즈가 주장했던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있는데, 케인즈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가지고 정부 지출을 늘려가지고 총수요 곡선을 오른쪽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총수요 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요. 여기에 있던 균형이 이쪽으로 옮겨지게 되니까 경제는 국민소득은 많아지고 경제는 좋아질 수 있지만 물가는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물가는. 그래서 경제가 좋아진다면 어쨌든 물가가 올라갈 거고, 따라서 물가 상승률이 올라간다면 실업률은 줄어들 것이다 라고 주장한 것이 바로 필립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필립스라는 사람은 이런 이론을 알기 위해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데이터를 축적해가지고 발표를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메뉴 비용이나 구두창 비용은 인플레이션의 사회적 비용이다. 예, 그렇죠. 우리가 뭐 메뉴 비용이나 구두창 비용은 뭐 이런 거죠. 뭐 인플레이션이 오르면 뭐 가격표를 갖다가 다시 써야 되고, 그러니까 메뉴판을 갖다가 다시 써야 되고 그런 비용이 들고, 그다음에 구두창 비용은 인플레이션이 진행이 되면 가격이 올랐으니까 그만큼 돈이 더 필요하고, 돈이 더 필요하니까 은행에 왔다 갔다 할 것이고, 그러다 보면 구두창 비용이 닳고 뭐 이런 거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런 비용을 이야기한다기보다는 전반적인 어떤 사회적 비용을 이야기하는 거죠. 인플레이션의 사회적 비용을. 자, 근데 4번 보겠습니다. 통화주의자들은 경제를 미세 조정할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예, 그래서 통화주의자들이 경제를 미세 조정할 수 있다고 믿은 건 아니고요. 케인즈 학자들이 그렇게 믿었죠. 케인즈 학자들이. 그래서 경기가 침체 시에는
정부가 지출을 늘리고 화폐 공급을 통해서 총 수요를 증가시키면 어느 정도 경제를 갖다가 좀 살릴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여기서 보듯이 정부가 지출을 좀 증가시키면 경제가 좀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경기가 만약에 또 화랑 시에는 그 반대로 하면 되겠죠. 여기서 경기가 좀 화랑 시에는 정부 좀 줄이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경기를 갖다가 어느 정도 좀 조정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그게 누구냐면 통화주의자들이 그런 게 아니라 바로 케인즈 학자들이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답은 4번이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통화주의자들에 의하면 장기 필립스 곡선의 형태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물어봤는데요. 우리가 방금 전에 필립스 곡선 이야기 했죠. 근데 이제 필립스 곡선 그 자체보다도 이제 필립스 곡선을 반대하는 통화주의자들에 의한 장기 필립스 곡선, 요것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장기 필립스 곡선을 갖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우리가 필립스 곡선을 그렸었죠. 그래서 여기가 물가 상승률. 여기가 이제 실업률이었습니다. 실업률. 자, 그러면 이렇게 돼 있었다는 겁니다. 필립스 곡선이.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실업률이 뭐 예를 들어서 10%라고 하고요. 물가 상승률이 얼마냐? 물가 상승률이 얼마냐면 뭐 10%라고 합시다. 예. 자, 그러면 자, 지금 실업률이 10%니까 실업률이 너무 높다라고 생각한 경제 정책가들이 실업률을 갖다가 한 5%로 낮추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물가를 올리면 된다는 겁니다. 물가를 어떻게 올리냐? 정부 지출을 늘려가지고 올리면 되는 거죠. 우리가 아까 봤듯이 정부 지출을 늘리면 총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되면 경제는 좋아지지만 물가는 상승한다라고 배웠잖아요. 그래서 정부 지출 등을 늘려가지고 물가를 상승시켜 실업률을 낮추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낮췄다라고 칩시다. 예, 이렇게. 자, 그럼 실업률은 낮춰지지만 물가는 올라가겠죠. 여기서 물가가 뭐 한 20% 정도로 올라갔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실업률이 줄어드는데 이 통화주의 학자들은요, 실업률이 줄어드는 이유를 갖다가 왜 줄어들까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연구를 한 결과 실업률이 줄어드는 이유는 바로 실질 임금이 바로 떨어졌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죠. 그래서 물가는 올랐지만 여러 가지 완제품 가격이 올랐지만 임금은 그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임금이 떨어진 결과가 나오는 거고, 따라서 기업들은 실질 임금이 떨어졌으니까 고용을 더 많이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는 실업률이 떨어지겠지만 실질임금이 떨어졌음을 안 그러한 노동자들은 실질임금을 올려달라고 또 요구를 할 것이고, 그런 임금을 올려주기 시작한다면 고용이 줄어들기 시작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용이 줄어들기 시작하니까 이쪽으로 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7%로 실업률이 다시 늘어나고, 예, 그러면 필립스 곡선 이런 식으로 움직이겠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실질임금이 인상료가 있게 되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10%로 다시 돌아오고요. 그래서 결국은 필립스 곡선의 형태는 수직의 형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오게 되는데, 원래 자리로 돌아오게 되는 이 실업률을 우리는 자연 실업률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래 10%였는데 갔다가 다시 돌아왔잖아요. 이게 자연 실업률. 예. 자, 그 다음에 장기 필립스 곡선의 형태는 바로 수직선의 형태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3번의 답은 1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4번 장기 필립스 곡선이 수직이라면 이것의 의미 무엇이냐? 자, 그럼 장기 필립스 곡선이 수직입니다. 그럼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결국 우리가 그 정부 지출을 늘려가지고 물가를 갖다가 상승시켰다. 그래서 일시적으로는 실업률을 줄일 수는 있지만 결국은 다시 되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어떤 정부 지출을 늘리거나 하는 이런 어떤 경제 안정화 정책은 물가만 올려놓고, 지금 물가가 올라갔잖아요. 이렇게 물가가 올라갔으면 10% 20%로 물가만 올려놓고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경제 발전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 자, 이게 바로 장기 필립스 곡선의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과장은 벽장 속에 감춰주었던 현금 500만 원을 꺼내어 은행에 예금하였다.
지급 준비율이 20%라면 화폐 공급량은 최대한 어느 정도까지 증가할 수 있는가? 우리가 이거 그 화폐 그 신용 창조 기능에 의해 가지고 쭉 한번 우리가 계산해 봤죠. 자, 그래 가지고 나온 것이 신용 승수였습니다. 결국은 이제 전체적인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냐면 예금액이 있고 예금액이 C라고 한다면 거기다가 그 신용 승수 즉 R분의 1을 곱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뭐 100만 원의 예금을 했다. 그 다음에 지급 준비율이 10%다. 그럼 이걸 곱하게 되면 1000만 원이 나오겠죠. 따라서 100만 원을 예금하게 되면 은행의 예금과 대출 기능에 의해 가지고 신용 창조가 되고요. 따라서 100만 원이 바로 1000만 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책에서는 500만 원이라고 했죠. 예, 500만 원. 그 다음에 500만 원에다가 지급 준비율이 20%라고 했으니까 0.2분의 1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계산하게 되면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됩니다. 자, 6번. 다음 중 인플레이션 억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그랬습니다. 자, 인플레이션이라고 는 뭐겠습니까? 예, 물가 상승하는 거잖아요. 인플레이션은. 자, 인플레이션은 물가가 오르는 현상입니다. 자, 그러면 인플레이션, 물가가 오르는 것을 갖다가 좀 억제하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물가가 상승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좋은 방법은요, 금리를 올리는 겁니다. 자, 금리를 올리려면 어떻게 하느냐? 통화량을 갖다가 감소시키면 됩니다. 통화량 감소는 곧 금리 상승으로 이어지는 거죠. 금리 상승으로. 예. 자, 그래서 물가랑 그다음에 돈 가치랑 그러니까 물건 가격과 돈 가치는 이제 상반된 가격이 있는 거죠. 그래서 돈 가치가 바로 뭡니까? 바로 금리잖아요. 그래서 물가가 오르면 상대적으로 금리는 떨어지는 거고요. 물가가 떨어지면 상대적으로 금리는 오르는 겁니다. 따라서 물가가 오른다. 물가가 오르면 이 물가 오른 것을 막기 위해서 돈 가치를 올려버리면 상대적으로 물건 가치 떨어지게 돼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1번 볼게요. 재할인율을 인상한다. 재할인율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은행과 그 다음에 일반은행 간의 자금거래에서 조용되는 이자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재할인율을 인상했다는 겁니다. 결국은 금리를 올렸다는 이야기네요. 금리를 올리면 물가 상승이 억제됩니다. 그래서 1번은 도움이 됩니다. 2번 지급 준비를 낮춘다. 자, 지급 준비를 낮춘다. 10%였던 지급 준비를 뭐 5%로 낮췄다. 그럼 100만 원 예금 들어오면 90만 원이 대출되겠지만 5%로 10%일 때는 지급 준비율이 10%일 때는 100만 원의 예금이 들어오게 되면 10만 원은 지급 준비금으로 은행에 남고 90만 원은 대출이 되겠죠. 하지만 5%로 지급 준비를 낮추게 되면 5만 원은 은행에 남고 지급 준비금으로 95만 원이 대출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급 준비를 낮추게 되니까 오히려 시중에 더 많은 돈이 공급이 되는 거죠. 즉 통화량이 증가한다는 겁니다. 근데 물가 상승을 억제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통화량이 증가하면 안 되겠죠. 따라서 지급 준비를 낮춘다라고 하는 것은 인플레이션 억제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네. 자, 3번. 공개시장에서 유가증권을 매각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유가증권을 매각하게 되면요. 한국은행이 유가증권을 매각했습니다. 자, 그러면 유가증권을 주고 대신 뭘 받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게 시중 자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은행이 유가증권을 매각했습니다. 매각. 그러면 매각한 대신 돈을 받겠죠. 그러면 시중에 있는 자금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통화량이 감소되니까 유가증권을 매각하는 정책도 인플레이션 억제에 도움이 되죠. 자, 4번. 화폐의 증가를 억제한다. 이 표현은 약간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겠습니다. 이 표현은. 그래서 이 화폐의 증발을 억제한다라고 하는 것은, 통화량을 갖다가 감소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쉽게 말해가지고 시중의 어떤 자금을 갖다가 증발시키면 통화량이 감소하는 거잖아요. 근데 또 다른 측면에서는 화폐의 증발을 억제한다라는 것은 시중에 있는 자금을 갖다가 없어지는 것을 막는다. 즉 통화량이 좀 많이 있는 상태를 유지하겠다. 뭐
이런 의미로서도 받아들일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건 좀 논란이 있는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요. 요것은 우리가 좀 굳이 신경 안 써도 되겠습니다. 예, 지워버리셔도 되겠습니다. 자, 7번. 중앙은행이 화폐 공급을 증가시킬 때 화폐 시장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그 화폐 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이 있죠. 자, 화폐 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은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수요 곡선이 있고 화폐의 수요 곡선, 예, 화폐의 수요 곡선이 있고, 근데 화폐의 공급 곡선은 정부의 정책 의지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에 수직의 형태를 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중앙은행이 화폐 공급을 증가시킵니다. 그러면 화폐 공급을 증가시키면 바로 여기 있던 균형이 이쪽으로 내려가게 되고, 여기가 바로 화폐의 가격인 예, 이자율이 되겠죠. 이자율. 예. 그러니까 이 화폐를 공급을 증가시키니까 이자율이 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7번 한번 볼게요. 보기 1번 보니까 화폐 수요 곡선 그대로 있다. 예, 화폐 수요 곡선이 지금 그대로 있네요. 예, 화폐 수요 곡선은 그대로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이거는 이제 맞는 말이고요. 화폐 공급 곡선은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지금 화폐 공급 곡선 오른쪽으로 이동했죠. 예, 오른쪽으로 이동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맞는 말이네요. 이제 3번 균형 이절이 상승한다. 균형 이절이 상승하는 게 아니라 내렸는데요. 예, 그래서 보기 3번이 틀렸습니다. 자, 초기에는 화폐의 초과 공급이 발생한다. 초기에는 솔직히 금리가 금방 하락을 안 할 거 아니겠습니까? 화폐 공급을 늘렸어도. 그러니까는 초기에는 금리가 금방 하락을 안 하니까 화폐가 공급된 상태가 유지가 되다 보니까 초과 공급이 발생을 했었겠죠. 근데 초과 공급이 발생하다 한 것이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가격이 떨어져서, 즉 금리가 떨어져서 금리가 하락한 상태로 되는 겁니다. 즉 균형으로 오게 되는 거죠. 4번도 맞는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 스태그플레이션에 관한 설명에서 옳은 것은 우리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요, 수요 곡선이 있고 공급 곡선이 있으면 원자재 가격의 상승 등으로 인해 가지고 공급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함으로써 여기에 있던 균형이 이쪽으로 옮겨지게 되고,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따라서 경제가 안 좋아지고 물가는 오르는 그러한 현상을 우리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자, 경제는 안 좋아지고 물가는 오르는 현상. 거기에 딱 맞는 답은 보기 3번이죠. 국민소득이 감소하는 동시에 물가가 올라가는 현상입니다. 주로 수요 충격에 의해서 발생한다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공급 충격에 의해서 주로 발생합니다. 수요 충격이라고 하는 것은 수요 곡선이 움직임으로 인해 가지고 발생되는 건데, 지금은 공급 곡선이 움직였잖아요. 예. 그래서 공급 충격에 의해서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이 맞는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다음 중 국내 총생산 개념의 한계라고 할 수 없는 것은 1번 시장에서 거래된 상품만 포함된다. 예, 맞습니다. 주부의 가사 노동 같은 것은 포함이 안 되잖아요. 시장에서 거래된 상품만 포함이 됩니다. 자, 2번 생산활동에 수반되는 부작용을 고려하지 않는다. 그렇죠. 공해라든가 노동 인권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생산활동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자연이 훼손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예, 이런 것들은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무조건 얼마나 생산했느냐 이런 것만 고려하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여가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가도 분명히 잘 쉬면 생산성이 높아지는데 그런 여가를 갖다가 잘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4번 중복 계산되는 부분을 포함한다. 자, 이 말은 뭐냐면요. 우리 그 GDP를 계산할 때 중복 계산되는 부분, 즉 중간 단계를 갖다가 계산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농부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밀을 재배해서 3,000원에 받고 팔았습니다. 자, 그러면 3,000원에 이 밀을 사가지고 메밀 국수 가닥, 예, 국수 가닥을 만든 이 국수업자가 이제 국수를 만든 국수업자가 이것을 5,000원에 받고 팔았습니다. 그럼 이것을 갖다가 이제 7,000원에 받고 냉면업자가 팔았다고 칩시다. 자, 그렇다면 GDP는 최종 생산분인 이 7,000원만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7,000원만. 그래서 7,000원만 포함이 되지 7,000원 더하기 5,000원 더하기 3,000원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단
우리가 이 관계에서 0에서 3천이니까 3천의 부가가치가 발생했죠. 3천에서 5천이니까 2천의 부가가치가 발생했죠. 5천에서 7천이니까 2천원의 부가가치가 발생했죠. 이것을 다 더하니까 얼마입니까? 7천원입니다. 따라서 중간 단계에 있어서 부가가치들의 합을 갖다가 계산한 것도 GDP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최종 생산물도 GDP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들의 합만을 구하든지 아니면은 최종 생산물의 가격만 구하든지 해가지고 GDP를 구하면 되는 거고요. 중간 단계 3천원, 5천원, 7천원 뭐 다 합한다 이런 거는 이제 틀렸습니다. 예. 그래서 중복 계산되는 부분을 포함하지는 않습니다. 예,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상승시켰을 경우 금리 상승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그랬습니다. 보기 1번을 보니까 전반적으로 국내 경기가 위축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렇죠. 이제 금리가 올라간다고 그랬으니까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아무래도 이자가 비싸졌으니까 투자 위축이 될 수밖에 없겠죠. 투자 위축은 뭐 경기가 위축되는 걸로 이어질 겁니다. 1번은 맞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보기 2번 보니까 해외에서의 투자 자금 유입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있고 외국이 있으면 금리가 우리나라가 올라갔습니다. 금리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외국 자본이 우리나라에 이제 좀 더 많이 들어올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자금이 유입된다. 2번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기업의 투자가 줄어든다라고 했는데 아무래도 그렇죠. 이거랑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면 투자가 위축된다는 이야기는 당연히 기업의 투자가 줄어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비자 물가가 오르게 된다라고 보기 4번에 나와 있는데요.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물가는 떨어지게 됩니다. 물가는 하락한다. 그래서 금리는 돈 가치고 물가는 물건의 가치니까 돈 가치와 물건 가치는 서로 상반된 관계에 있는 거죠. 따라서 금리가 오르면 물가는 하락한다. 근데 이제 4번은 오른다고 했으니까 보기 4번이 틀린 말입니다. 자, 11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구하는 식에 틀리게 설명된 것은 명목이자율과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피쇼의 가설인데요. 보기 1번이 피쇼의 가설은 뭐냐면요. 명목이자율이라고 하는 것은요. 실질 이자율에다가 더하기 물가상승률 이렇게 돼 있는 것이 우리는 이제 피쇼 효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번은 맞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보겠습니다. 지출국민소득은 그렇죠. 우리가 이제 국내 총생산을 구할 때는 이제 지출 측면에서 구할 수가 있는데 지출 측면에서는 어떻게 구하느냐? 바로 가계의 소비, 그 다음에 기업의 투자, 그 다음에 정부 지출, 그 다음에 외국과의 순수출 이 네 가지를 우리가 합하게 되면 바로 지출 측면에서 국내 총생산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내 총생산은 결국은 국민소득하고 같은 거니까 국민소득은 바로 이 네 가지를 다 더한 것과 같다. 이것이 바로 지출 측면에서 구한 국민소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실업률이란 실업자 수를 경제활동 인구로 나눈 것을 의미한다.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업자 수로 나눈 것이 아니라 경제활동 인구 분의 실업자 수가 얼마나 되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경제활동 인구에는 15세에서 64세 이 사이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경제활동 인구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나이대에 있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다 경제활동 인구는 아니고 여기에서 뭐 학생이라든가 전업주부, 군인, 그 다음에 자발적 실업자, 그 다음에 그 요양이나 아니면 장기 입원이 필요한 환자, 뭐 이런 사람들 좀 뺀 그런 사람들이 바로 경제활동 인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실업자 수가 얼마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본원통화는 현금통화와 중앙은행 예측을 합한 것이다. 이 4번이 틀렸죠. 그래서 이 본원통화라고 하는 것은요. 한국은행에서 시중으로 나온 통화를 갖다가 우리는 본원통화라고 하는데
본원 통화는요, 바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현금 통화와 그 다음에 은행이 가지고 있는 시제금, 그 다음에 은행이 가지고 있는 돈 중에서 중앙은행에 예치한 돈이 있을 겁니다. 그게 바로 중앙은행 예치금입니다. 중앙은행 예치금. 자,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런데 지금 보니까는 보기 4번은 본원 통화는 현금 통화하고 중앙은행 예치금을 합한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 보기 4번은 이제 틀리게 설명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보니까 이거는 이제 그 GDP를 구하는 그런 문제이네요. 같이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니까는 그 작년과 올해에 자동차 빵이 생산되는데 가격과 생산량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2번을 보니까 먼저 이제 명목 국내 총생산, 즉 명목 GDP를 갖다가 구하라고 했습니다. 이 명목 GDP는요, 그 오른 가격을 그대로 반영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기준 연도가 작년이라고 했을 때 기준 연도 가격으로 이제 우리가 GDP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가격이 변하면 변한 대로 그대로 반영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올해 가격이 올랐잖아요. 그럼 올해 오른 가격대로 그대로 반영하는 거죠. 자, 그래서 가격 자동차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300이었는데 올해는 600인데 오른 가격을 그대로 반영해서 600만 원 곱하기 생산량은 150대죠. 150대 곱하기 그 다음에 더하기 빵은 이제 1,000원으로 가격이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생산량은 40만 개입니다. 40만 개. 자, 그럼 이걸 계산하면 됩니다. 이거 계산하니까 이게 얼마냐면은 요거 같은 경우 계산하게 되면 이게 한 9억 정도 나올 겁니다. 요거를 계산하게 되면 이게 한 뭐 4억 정도 나올 거예요. 그래서 더하기 하면 약 13억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명목 GDP는 13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실질 GDP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질 GDP는 그 기준연도 가격으로 구하는 거죠. 기준연도가 작년이라고 했으니까 작년 가격이 300만 원이고요. 곱하기 생산량은 100대, 그 다음에 가격은 500원 곱하기 생산량이 100대가 아니죠. 예, 생산량이 150대죠. 예. 그래서 생산량이 는 것은 당연히 반영을 해야죠. 가격만 기준연도를 하는 겁니다. 가격만 기준연도를 하고 그 다음 올해 생산량은 150대 더하기 500원 곱하기 올해 빵의 생산량은 40만 개. 그래서 요거를 갖다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하게 되면 얼마가 나오냐면 약 6.5억이 나오게 됩니다. 6.5억. 자, 그래서 그 12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3번. 작년을 기준으로 할 때 올해의 GDP 디플레이터는 얼마인가? GDP 디플레이터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구하냐면요. 그 실질 GDP 분의 그 다음에 명목 GDP로 구합니다. 거기다 곱하기 100을 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물가 지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명목과 실질의 어떤 차이점은 물가 수준을 고려하느냐 안 하느냐거든요. 따라서 실질이 만약에 그 한 뭐 100인데 명목이 120이 나왔다 그러면 물가 수준이 20%가 오른 거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예. 따라서 이 실질분의 명목을 이렇게 나눠주게 되면 바로 한 국가의 전반적인 물가 수준을 나타내는 그런 지수를 우리가 도출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걸 갖다 우리는 GDP 디플레이터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것을 구해보면 그 실질 GDP는 6.5억으로 구했고요. 그 다음에 명목 GDP는 13억으로 구했으니까 이거 곱하기 100 하시게 되면 얼마가 나오냐면 200이 나오게 됩니다. 자, 따라서 13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예. 자, 여기까지 풀고요. 14번부터는 또 다음 강의에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